별꽃 사연 마차 제이와 노인을 돌보던 간병인. 자식보다 착했던 그 여자 알고 보니 20년 전 원한. 등장인물 소개. 윤정호 78세. 지역에서 존경받던 전직 중소기업 회장. 현재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 중이다. 겉으로는 인자하지만 과거의 선택 하나로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인물이다. 박선영 45세. 윤정호의 전담 간병인. 말수가 적고 헌신적이며 자식들보다 더 살뜰히 노인을 돌본다. 그러나 그녀의 친절에는 20년간 숨겨온 목적이 있다. 윤민수 52세. 윤정호의 장남.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많고 간병인을 불신하지만 깊이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지연 48세. 윤정호의 차녀. 겉으로는 효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산 분배에 예민하다. 박철수 사망한 박선영의 아버지. 20년 전 윤정호의 결정으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이다. 지금부터 노인을 돌보던 간병인. 자식보다 착했던 그 여자 알고 보니 20년 전 원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윤정호는 요양원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는 괜히 뒤를 돌아봤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여기면 충분해요? 장남 민수의 말은 너무 쉽게 끝났다. 충분하다는 말 속에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윤정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서 문장이 흩어질 것 같아 참았다. 가방 하나? 평생 쌓아 올린 인생의 마지막 짐이었다. 그는 그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라는 이름은 이미 과거형이었고 지금의 그는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하얀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정돈된 침대와 금속 난간,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디작은 화분. 살아있으라고 강요받는 공간 같았다. 그때 여자가 다가왔다. 윤정호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간병인이었다. 박선영. 이름표를 확인하는 순간 윤정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오래전에 만난 적 있는 사람처럼 가슴이 서늘해졌다. 선영은 말없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지나치게 침착했다. 이곳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그의 삶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윤정호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놓였다.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안정돼 있었다. 윤정호는 그 목소리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안전함이었다. 민수와 지연은 짧은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호는 알았다. 오늘 이후로 그들은 더 자주 오지 않을 것이다. 선영은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였다. 빛이 윤정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성함이 뭐라고 했죠? 박선영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 순간 윤정호의 기억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졌다. 선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아주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친절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집중이 있었다. 윤정호는 몰랐다. 이 요양원에 들어온 것이 노후의 끝이 아니라 과거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윤정호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약 냄새로 먼저 알았다. 눈을 뜨기도 전에 누군가 방 안을 정돈하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듣기만 했다. 요즘 들어 깨어있는지 꿈을 꾸는지 구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일어나셔야 해요. 박선영의 목소리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윤정호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줄 뿐이었다. 윤정호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자식들은 늘 급했고 항상 그를 끌어당기듯 대했다. 선영은 세면을 도왔다. 수건의 온도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마치 그의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윤정호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이유 없는 소름이 돋았다. 식판이 놓였다. 죽은 부드러웠고 숟가락은 그의 손에 맞춰 자연스럽게 쥐어졌다. 손이 떨리자 선영은 말없이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아래 받쳤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삼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언제 숨을 멈출지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와야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였다. 짧은 안부와 형식적인 질문 몇 개. 윤정호는 대답을 하다 말고 단어를 잃어버렸다. 침묵이 길어지자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는 1분도 되지 않았다. 전화를 내려놓은 윤정호를 본 사람은 선영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져왔다. 위로도 질문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윤정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자식보다 낫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윤정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감정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감춘 흔적만 남아있었다. 밤이 되자 윤정호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배를 누르기도 전에 선영이 방에 들어왔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녀는 그의 등을 짚고 호흡을 맞춰줬다. 손길은 능숙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윤정호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여자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선영은 그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불을 끄고 방을 나섰을 뿐이었다. 윤정호는 요즘 선영의 시선을 자주 느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보지 않을 때만 느껴졌다. 그녀는 늘 필요한 순간에만 다가왔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 균형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어르신, 예전에 회사는 얼마나 크셨어요? 점심을 먹다 말고 선영이 물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윤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에야 이상함을 느꼈다. 간병인은 보통 이런 걸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 대답했다. 사람이 좀 많았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윤정호는 설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중에 매달린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윤정호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 낡은 사무실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윤정호는 시계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기억이 없었다. 서랍을 열어둔 기억도 누군가 들어온 기억도 없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랍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회사의 로고, 법원 도장이 찍힌 판결문 사본, 그리고 빛바랜 단체 사진 한 장. 윤정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분명 자신이 있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직원들 사이 낯설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기억났다.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이던 남자. 윤정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건 오래된 거예요?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윤정호는 놀라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왜 그걸 거기서? 말이 끝나지 않았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다. 정리하다 보니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윤정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잊었다고 믿어온 시간들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선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랍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윤정호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생각만 맴돌았다. 이 여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과거를 돌보고 있다. 윤정호는 숨이 막혀 깨어났다. 가슴 위에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을 떠올려야 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떠오르자 더 숨이 가빠졌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조각이었다. 연결되지 않은 얼굴들, 닫힌 문, 서류 위에 찍힌 붉은 도장. 윤정호는 이마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리듯 부정했지만 혀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때 그의 입에서 원하지 않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철수야.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윤정호 자신도 놀랄 만큼 또렷한 발음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왜 그 이름이 지금 나오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윤정호는 그녀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너무 같아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윤정호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나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정호가 물었다. 그 질문에는 확인보다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정호의 기억은 더 깊은 곳을 긁어 올렸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선영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그 이름을 오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윤정호는 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무슨 이름을? 그는 끝까지 묻지 못했다. 선영이 한 발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윤정호를 내려다봤다. 그 시선에는 걱정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확인만 있었다. 철수요?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졌다. 윤정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닫힌 눈꺼풀 안쪽으로 오래된 사무실 풍경이 떠올랐다. 고개 숙인 남자, 떨리는 서류, 그리고 자신. 그 이름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윤정호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기울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난 건 그분 인생이었겠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윤정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기억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잊은 죄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곁에 있다는 것을. 선영은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정호는 혼자 남아 어둠 속에서 다시 중얼거렸다. 철수야. 이번에는 사과처럼 들렸다. 윤정호는 선영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전에는 그의 손을 볼 때만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윤정호는 혼자였다. 선영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다. 그는 이유 없이 불안해져서 침대 옆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다. 낯선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다.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것이었다. 작은 봉투 하나? 윤정호는 그것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잘 펴지지 않았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젊은 남자 하나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러나 윤정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꿈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직원.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철수 2005년. 윤정호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머릿속에서 시간이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서류를 내밀던 손, 회의실의 공기, 회사 전체를 위해서라는 말. 그때 그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문이 열렸다. 선영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다가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손길에는 분노보다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예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윤정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왜 그를 그렇게 정확히 돌보고 있는지. 그날 이후로 선영은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문장이 들어 있었다. 무너진 집, 사라진 가장, 그리고 남겨진 아이. 윤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 복수를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선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윤정호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보다 오래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러나 윤정호에게는 판결보다 무거웠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요양원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영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다. 딸깍 서랍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무덤 위에 흙이 덮이는 소리 같았다. 윤정호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그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윤정호는 자식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날이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더 불길했다.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요즘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그래서 왔잖아. 민수와 지연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도는 빨랐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듯 문을 열었다. 윤정호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이익을 두고 다투던 장면과 닮아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먼저 웃으며 물었다. 윤정호는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방 안을 향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랍과 가방 쪽으로 흘렀다. 요즘 기억은 좀 어떠세요? 민수가 뒤이어 물었다. 안부보다는 확인이었다. 윤정호는 대답을 늦췄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선영이 들어왔다. 차를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다.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고 지연은 미묘하게 등을 세웠다. 이분이 간병인이시죠? 민수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윤정호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했던 적은 없다는 걸 떠올렸다. 아버지가 요즘 이분만 찾으신다면서요? 지연의 말에 웃음은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제가 없으면 불편하시대요? 윤정호가 말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연은 웃음을 굳혔다. 그 반응이 윤정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민수가 말을 흐렸다. 윤정호는 그 뒤에 붙을 말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을 믿느냐? 가족은 바쁩니다. 윤정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차를 내려놓는 손길은 정확했고 윤정호는 그 손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아니, 보호받고 싶다는 욕망에 가까웠다. 잠시 후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혹시 이분이 관여하는 건 없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영이 아니라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만 나가라.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수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정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요양원에서 이 여자 곁에서만큼은 자신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나간 뒤 윤정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선영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는 자식이 아니라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윤정호의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이 되기 전에 기억이 흐려졌을 시간이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고 날짜를 중얼거려 보았다.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위해 잠시 허락된 시간 같았다. 선영은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채웠다. 윤정호는 그녀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 들을 말이 가볍지 않으리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관찰이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오래전 이사회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감각과 비슷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정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감이 들었다. 전 우연히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윤정호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아버지 성함이 박철수였어요? 그 이름이 다시 방 안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윤정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회장님이 잘라낸 그 직원입니다. 선영은 더 이상 돌리지 않았다. 윤정호는 눈을 감았다. 고개 숙인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서류를 들고 서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던 순간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끝났어요? 선영의 말투는 담담했다. 그러나 윤정호는 그 담담함이 얼마나 오래 눌러 담은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감정이 마른 뒤 남은 기억이라는 걸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전 복수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윤정호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방 안에서 가해자였고 그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다. 잊지 않게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이 마지막 모처럼 박혔다. 윤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수십 년간 외면해온 이름 하나가 지금 그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었다. 내가 그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다가오지 않았다. 위로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게 사과를 원하신 겁니까? 윤정호가 겨우 물었다. 그 질문에는 자존심도 권위도 없었다. 오직 확인만 남아있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진실을요? 그날 밤 윤정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이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윤정호는 혼자 남았다. 선영이 방을 나간 뒤에도 문은 닫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무거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쓸렸다.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보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머릿속이 멀쩡했다.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치매라는 단어가 오늘만큼은 그를 비켜간 듯했다. 윤정호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접었다. 회사 전체를 위해서. 그는 중얼거렸다. 수십 번 스스로를 설득했던 문장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회사는 남았지만 사람은 남지 않았다. 그 단순한 계산을 그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기억이 터지듯 밀려왔다. 회의실의 냄새, 종이 넘기는 소리,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던 남자.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호는 그것을 동의라고 해석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포기였다. 윤정호의 숨이 가빠졌다. 배를 누르려다 멈췄다. 이번에는 선영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부를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권위와 체면으로 눌러왔던 감정이 늦게 폭발한 것이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하지 않던 눈, 용서를 말하지 않던 입술.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판단은 전부 그의 몫이었다. 미안하다. 윤정호는 방 안에 대고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면서도 이름은 부르지 못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확정될 것 같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잊히는 노인으로 남지는 않겠다고? 기억이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을 회피가 아니라 책임으로 쓰겠다고?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상대방이 받자 윤정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 좀 불러주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숨을 제대로 내쉬었다. 이 선택이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윤정호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인생의 끝을 정리해야 한다고? 윤정호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 몸으로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병실은 좁았고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자식들과 변호사 그리고 선영까지 모두가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얼굴들이었다. 윤정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마지막만큼은 스스로의 다리로 서 있고 싶었다. 비록 다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오늘 부른 이유는 하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민수는 시계를 힐끔 받고 지연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윤정호는 그 작은 동작들이 너무 익숙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겠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변호사는 펜을 멈췄고 자식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선영만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윤정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20년 전 박철수라는 직원을 해고했다. 아니, 희생시켰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지금 그 얘기를 왜? 그러나 윤정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 손짓에는 더 이상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증인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결정으로 한 가정이 무너졌다. 그는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선 앞에서 윤정호는 처음으로 숨기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 하나로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졌다. 그래서 내 유언을 바꾼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의 손이 가방끈을 꽉 잡았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펼쳤다. 윤정호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내 재산 일부는 박철수 명의의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말이 끝나자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윤정호는 더 이상 그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건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사과다. 그리고 기록이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남기는 증거다. 선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윤정호는 그 동작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윤정호는 급격히 피로를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침대에 다시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나를 기억해도 된다. 하지만 그 이름부터 먼저 기억해라. 그날 이후 윤정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긴 재판을 끝낸 피고인처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자신을 구하지는 못해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인간으로 죽게 해주리라는 것을. 윤정호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슬픔조차 규칙처럼 느껴졌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 공기처럼 흘렀다. 그는 생전에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었지만 마지막은 놀라울 만큼 단출했다. 영정 사진 속 윤정호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성공한 노인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다. 선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 굳은 표정, 계산된 눈물.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정리해야 할 일처럼 대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흩어졌다. 말들이 오갔고 연락처가 교환됐다. 그러나 선영은 그 무리에 섞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며칠 후 작은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요란하지 않았고 기자도 없었다. 그저 몇 개의 의자와 단정한 건물 하나? 그리고 정면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박철수 장학재단. 선영은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철수. 아버지의 이름. 평생 불리지 못했던 이름이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걸려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안쪽이 저릿해졌다. 그녀의 가방은 가벼웠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돈도 보석도 없었다. 대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윤정호가 남긴 자필 사과문. 구겨질까봐 여러 번 접어둔 종이였다. 선영은 그 봉투를 꺼내지 않았다.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문장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기록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요양원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며 선영은 잠시 멈췄다. 창문 하나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방에서 한 노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남겼다. 이제 됐어요? 선영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 말은 윤정호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아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현판으로 돌아간다. 반짝이는 세 글자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인다. 한 사람의 인생은 숫자로 지워질 수 없다. 그 문장 아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간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름은 남았다.